안녕하세요, 앵글입니다. 최근 감사하게도 트랜스포머 관련 영상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에 힘입어 한번 왜 트랜스포머는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 시리즈인데 개봉 당시에는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를 연출적인 측면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물론 스토리라는 영화가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선 큰 문제가 있지만 나름 뜯어보면 스토리를 제외하곤 영화가 가질 수 있는 매력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한번 같이 어떤 장점들이 있었는지를 봐볼까요?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돌이켜보면 스토리와 과도한 폭발로 욕을 먹어도 영화에서 주인공들의 행동이 안 보이는 것으로 욕을 먹지는 않았었죠. 이 점은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어려운 영화가 아니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트랜스포머는 정말 배경과 피사체의 구분이 잘 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어느 정도로 잘 되어 있냐면 3편에서 폭발의 정점을 찍었던 옵티머스의 무쌍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은 옵티머스의 움직임을 놓치셨나요? 많은 분들이 수많은 폭발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옵티머스의 무쌍을 보며 감탄을 하지 이 부분에서 폭발로 인해 옵티머스가 가려졌다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배경과 피사체를 구분하여 배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피사체는 현재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작품인데요. 이를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쓰였는가 하면 우선 1편의 경우엔 마이클 베이 감독 특유의 푸른 빛의 색감이 강한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긴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연한 주황색이죠. 그러다 보니 파란빛 배경에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과 표정이 더욱 부각되어 보입니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인물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죠. 이야기는 인물들의 행동과 감정에 큰 영향을 받는데 그 인물들의 행동과 표정이 잘 보인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특히 1편의 경우엔 정말 다양한 스토리가 엔딩을 향해 모이는 구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문의 공격을 당한 미군 기지를 시작으로 습격한 적의 정체를 파헤치는 인물들, 미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군인들, 아직 평범한 고등학생이지만 점차 트랜스포머들의 희망이 되어가는 샘, 연결되기 이전 다양한 이야기가 관객들에게 각인이 되기 위해선 각 인물들의 행동과 표정을 통해 각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로서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점차 사랑을 캐어가는 샘, 밝혀질수록 미스터리한 적의 정체, 디셉티콘의 공격을 직접 경험해봤기에 누구보다 그 위험성을 아는 레녹스의 표정과 행동이 눈에 잘 들어오게 하면서 이들의 이야기가 합쳐진 시가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들이 왜 외계 로봇이 얽힌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지를 부각시켜줬죠. 이런 점을 보면서 이 영상을 준비하며 생각한 것이 이렇게 어떤 배경이든 인물이 부각이 잘 되니 이때 당시 마이클 베이가 파란 색감을 좋아한 이유가 이러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파란빛이 장점으로만 작용을 했을까요? 무엇이든 100%는 없죠. 1편에선 프렌지라는 디셉티콘의 첩보원이 등장합니다. 프렌지는 에어포스 1에서 첫 등장을 하는데 배경을 보다 노란색으로 채워서 파란색과 은색 위주의 프렌지가 부각이 잘 되도록 했죠. 이후론 다시 파란 빛감으로 돌아오지만 충분한 시간 동안 프렌지의 전체적인 모습을 관객들에게 인식을 시켜주었고 후에 더 추가로 설명하겠지만 배경으로 쓰인 공간 사이 빈 공간에 프렌지를 배치시키면서 주변의 색감과 유사해지더라도 관객들이 보기에 프렌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해두었죠. 이 부분은 프렌지의 캐릭터성과도 잘 연결이 되는데요. 프렌지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은밀하게 빼가는 캐릭터입니다. 그런 인물이 정보를 은밀히 탈취하는 장면에서 배경과 너무 대조되는 것보단 이렇게 색상이라도 비슷하게 가는 것이 프렌지의 캐릭터성을 살리기에도 좋은 선택이었죠. 정말 놀라운 장면은 이후에 나오는 오토봇들의 첫 직결 장면입니다. 트랜스포머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만한 내용이 오토봇은 기본적으로 채도가 강한 색 위주이고 디셉티콘은 검은색과 은색 위주입니다. 이러다 보니 오토봇이 단체로 등장하게 되면 여러 색을 컨트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트랜스포머는 CG가 영화 산업에 자리는 잡았지만 이런 대규모 CG 사용은 선구자의 위치에 있을 정도로 오래된 작품입니다. 벌써 개봉 20주년을 앞두고 있죠. 게다가 생각보다 마이클 베이 감독은 CG보단 아날로그적인 촬영을 선호하는 감독입니다. 웬만한 폭발은 실제로 무언가를 터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아날로그 촬영을 CG와 조화시킨 경우가 많죠. 그럼 오토봇의 첫 직결 장면으로 넘어가면 빨간색과 파란색의 옵티머스, 노란색의 범블비와 라쳇, 검은색의 아이언하이드, 은색의 재즈가 있습니다. 이들이 부각이 되게 해야 하고 배경은 어두운 밤입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이번 영상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감탄했던 부분인데요. 우선 어두운 밤인 것을 활용해서 옵티머스의 뒤는 검은색 배경입니다. 그렇게 가장 채도가 강한 옵티머스는 배경과 분리가 되었죠. 옵티머스의 경우엔 밤하늘이 배경이 되지만 공간적인 배경은 뒷골목인 만큼 나머지 오토봇들은 건물이 배경이 되는데요. 이때 범블비와 라쳇은 뒷배경이 검은색입니다. 그렇기에 노란색의 이들은 배경과 분리가 되었죠. 검은색의 아이언하이드, 은색의 재즈 뒤에는 주변에서 발산되는 빛을 배경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노란빛의 배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물들을 배경에 배치하면서 다양한 색의 오토봇이 한 배경 안에서 모두가 부각이 될 수 있도록 했죠. 이 장면은 특히 대단한 것이 트랜스포머는 실사화 작품인 만큼 로봇들은 실제로 이 크기와 덩치의 캐릭터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실제 있는 배경에서 각자의 높이, 어깨 넓이가 다 다른 인물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빛이 자연스럽게 공간에 비추고 어느 정도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구성해 놓아야 이 배경과 촬영을 진행하고 후에 CG 작업으로 오토봇들이 더해지는 거죠. 이런 노력이 있어서 오토봇의 첫 직결 장면은 웅장함과 동시에 각자의 캐릭터성이 부각이 되었던 명장면으로 탄생될 수 있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첫 기획에선 3편까지만 진행될 작품이었습니다. 2시간 30분 정도의 작품이 3편이나 있으면 배경과 인물의 색이 겹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죠. 2편에서 그런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옵티머스의 몇 없는 사람에게 화가 난 장면, 옵티머스와 갤로웨이가 대치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옵티머스의 파란색과 은색의 머리가 주로 나오면서 배경의 파란빛과 색감이 유사합니다. 자칫 배경과 인물의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주변 빛을 활용해서 옵티머스의 가장자리를 은은하게 빛나게 만들며 배경과 구분이 되게 했죠. 그렇기에 이 장면은 조명팀과 CG팀의 노력과 협업이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건 의도적으로 없는 빛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영화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시각적 정보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술처럼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왜곡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편에서 메가트론이 심해에서 부활하고 사이버트론으로 곧바로 나아가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이 장면은 사실 배경이 심해기 때문에 주변에 빛이 없어야 합니다. 있더라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빛뿐이죠. 이때 메가트론이 뿜어내는 엔진의 빛을 어느 정도 과장해서 메가트론의 주위를 상대적으로 밝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어두운 심해에서 올라오는 장면이라서 실제로 자연적으로 오는 빛은 각도상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볼 때는 메가트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죠. 자연적으로 오는 빛은 바로 다음 컷인 잠수함이 파괴되는 장면에서 사용되면서 이 장면 전체적으로 메가트론, 잠수함 모두 부각이 잘 되면서 부활한 메가트론이 거대한 잠수함마저 단숨에 파괴할 정도로 그의 힘이 강력함을 표현한 장면이 되었죠. 이런 인물들의 윤곽선은 인물들이 많이 등장할수록 중요해지는데요. 사실 사람이랑 동물은 정말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찍혀도 움직이기만 하면 그 형체를 구분해냅니다. 그러나 영화는 2시간 내외라는 시간 동안 시작, 중간, 끝이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1분 내외에 한 장면에서 중요한 피사체를 제작자만이 인식하는 게 아니라 관객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프로메테우스를 보면 이 영화의 경우엔 유독 어두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지의 우주선을 탐사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만큼은 우주복의 색상과 배경의 어두움이 섞여 인물들이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로메테우스에서 이 장면은 각각의 인물들이 중요하기보단 미지의 세계에 들어감에 따른 불안감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한 장면인 만큼 어느 연출이 더 낫다고 비교는 힘들지만 누군가가 클로즈업 되지 않은 한 누가 여기서 그나마 침착한지 누가 불안감을 더 느끼는지는 알기 힘든 단점이 있었죠. 2014년에 개봉한 고질라의 경우에도 안 그래도 어두운 색상의 괴수들이 어두운 배경에서 등장을 해서 괴수들 구분이 힘들다는 평가가 있었죠.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2도 그런 경향이 강했는데요. 이 경우엔 세 개의 종족이 한 작품에서 싸우는 영화인 만큼
인물 간 구분이 중요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움직이긴 하니, 그리고 사람 같은 게 있으니 보이긴 하지만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들을 구분을 하려다 보니 분명 어두운데 눈이 아픈 신기한 경험을 선사하기도 했죠. 물론 트랜스포머도 모든 장면에서 배경과 인물의 분리가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나리오 파업으로 꽤나 고생했던 이 편이 제작 당시 시간에 쫓겨나 싶을 정도로 유독 그런 장면이 있는 편이기도 한데요. 메가트론이 폴른과 제외한 장면의 경우엔 주변과 메가트론, 스타스크림, 폴른 모두 색감이 비슷하고 배경도 무언가 산만하게 배치되어 있죠. 트랜스포머는 이런 경우처럼 시선을 분산시키는 물체가 많은 장면에선 해당 물체들은 화면 기준 절반 아래에 두고 인물은 아래에서 비추면서 일부러 배경의 절반 이상을 빈 공간인 하늘로 채우면서 인물을 부각하고는 했습니다. 이때 배경인 사이버트론이 가상의 세계인 만큼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이 편은 워낙 제작 당시부터 이슈가 많고 기계 행성이란 컨셉이 맞물리면서 이러한 장면이 부득이하게 연출되지 않았나 싶어 아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특히 폴른이 첫 등장하는 장면이라는 점이 아쉬움을 더하는데요. 제작 당시 시간이 쫓겨나 싶은 생각이 드는 또 다른 장면은 마지막 폴른과의 전투 장면입니다. 분량상의 이유로 다음 편에서 다루겠지만 트랜스포머는 전투 중에도 인물들이 잘 보이게 화면 배분을 잘하는 영화입니다. 정말이지 마이클 베이 감독은 괜히 당시 수익이 가장 높은 감독들 중 하나가 아님을 느낄 수 있는 실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전투에선 유독 고대 유적들 사이에서 옵티머스와 폴른이 가려지는 모습이 자주 나오며 숲 전투 때와는 달리 인물들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전투 모두 2편에서 나온 장면들인데 한 작품에서 이런 차이가 보인 것을 보면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네요. 다행히 이 장면은 마지막 전투라서 옵티머스, 메가트론, 폴른 모두 다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하는 장면인 만큼 숲 전투보단 가려짐이 심하지만 전투의 격렬함은 전달이 잘 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만큼 더 높은 완성도를 끌어내지 못한 게 아쉬운 장면이었죠. 이렇게 오늘은 트랜스포머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인기에 비해서 욕먹기도 좋은 작품이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생각하는 장점들을 말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그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떤 방법들이 추가로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편에선 배경과 피사체 분리를 위주로 말해보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트랜스포머를 보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어떻게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인식되게 했는지를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모션은 어쩌면 트랜스포머라는 영화에선 이질적인 연출 방식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랜스포머는 스토리 진행 속도가 초반은 느리지만 후반에는 매우 빠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이런 스토리 방식에서 스토리 진행 속도가 느린 초반에 슬로우 모션을 사용한다면 진행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될 것이고, 빠른 템포의 후반에 사용되면 빨라진 속도를 붙잡는 효과가 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슬로우 모션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있기에 베이버스, 마이클 베이가 만든 트랜스포머 시리즈에선 슬로우 모션이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가능하고 스토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포머의 후반부는 템포가 정말로 빠릅니다. 후반부는 항상 오토볼의 시선, 디셉티콘의 시선, 인간의 시선이 복합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스토리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무언가가 사건을 비트는 경우가 생기면 그 순간을 강조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때 슬로우 모션들이 주로 사용이 되었죠. 1편에선 스타스크림의 공격으로 인한 본격적인 전투의 시작, 아이언하이드를 필두로 한 오토봇의 반격이 사용이 되었고, 2편에선 숲전투에서 옵티머스가 죽을 때 매트리스로 옵티머스를 부활시킬 때와 같은 장면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3편에선 옵티머스의 무쌍 장면과 센티넬 프라임이 옵티머스를 죽이고자 하는 장면에 사용이 되었었죠. 이 장면들을 봐보시면 각 장면들이 해당 시퀀스에서 분위기가 전환되는 순간들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편에서 명장면으로 뽑히는 아이언하이드의 슬로우 모션도 디셉티콘의 공격으로 밀리던 오토봇의 반격을 가하는 장면의 시작점으로 쓰였었죠. 이 수많은 슬로우 모션 장면들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슬로우 모션은 3편에서 너클을 사용하는 장면인데요. 3편에선 옵티머스의 트레일러가 변하는 모습을 통해 옵티머스의 장비가 다양하게 등장할 것을 암시하긴 했지만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는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었습니다. 드릴러와의 싸움으로 비행이 가능한 장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긴 했지만 추가적인 무언가가 있을 것이란 말은 없었었죠. 무쌍 장면도 자세히 보시면 디셉티콘을 쓰러뜨릴 때마다 무기를 하나씩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쇼크웨이브와의 결전에선 어떤 무기를 사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장면만의 특징도 섞여 있는데요. 바로 제트 엔진의 힘을 바탕으로 한 속도감입니다. 이 속도감을 바탕으로 적들을 쓰러뜨리는데 옵티머스의 앞에 서 있는 쇼크웨이브는 마지막 상대로서 위치하고 있죠. 이때 너클이 착용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쇼크웨이브의 결전에 사용될 전에는 사용한 적 없던 무기가 사용될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제트 엔진으로 받은 속도감을 잃지 않으며 쇼크웨이브를 물리치는 장면이죠. 새롭게 너클을 무기로 쓸 것이다 라는 부가 설명 없이 오직 장면으로만 보여주면서 속도감을 잃지 않고 관객들에게 정보를 준 장면인 것이죠. 이 부분은 3편에서 큐가 샘에게 새로운 무기라며 설명하는 장면과 크게 대조됩니다. 큐가 설명하는 장면은 대놓고 정보를 대사와 함께 설명식으로 주기 때문에 저걸 언젠가는 사용하겠지가 돼서 트랜스포머를 잡으려고 인간에게 무기도 주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 장면이었는데 무쌍 장면은 그런 게 없었죠. 추가적인 대사나 설명 없이 그저 보여주는 것만으로 새로운 게 있으니 잠시 강조하기 위해 슬로우 모션을 통해 강조할 것을 강조한 그렇기에 짧지만 강렬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영화에서 선을 사용하면 어떤 작품이 떠오르시나요? 저도 많은 영화 리뷰 영상들을 보면서 기생충에서 사용된 선의 사용에 대한 영상을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당시에는 정말 신기하면서 봤었는데 그런 요소가 과연 트랜스포머에도 있을까 하면서 봤더니 있더라고요. 확실히 마이클 베이 감독은 수많은 문제를 몰고 오는 폭풍 같은 감독이지만 실력만큼은 무시 못하는 감독인 것 같습니다. 영화에선 선을 통해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선의 사용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2편에서 나왔던 숲 전투 장면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숲 전투 장면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게 많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의 특징을 하나만 짚고 가자면 수평적인 요소는 정말 없다시피 하고 수직적인 요소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이라서 그런지 인물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 샘은 주로 화면 멀리서 화면 가까이로 다가오는 동선이 주를 이루고 샘의 뒤로 싸우는 옵티머스와 디셉티콘은 주로 수평적인 방향으로 싸우면서 수직적인 요소가 가득한 장면에서 수평적인 공간감을 인물들의 동선으로 채우는 장면이죠. 그래서 보면 스타스크림이 직선으로 달려도 되는데 굳이 약간 사선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론 불필요한 동선이지만 이런 동선으로 저희는 보다 입체적인 공간감을 이 장면에서 느낄 수 있었죠. 그럼 선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면 이 나무들을 통해 사용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선의 사용이 좌우, 가로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보다 입체적으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의 구분으로도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기본적으로 샘이 도망을 치고 디셉티콘이 샘을 뒤쫓고 옵티머스가 디셉티콘을 저지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 순간순간 안전한 장소가 침해당하면서 위험한 장소가 되고 옵티머스가 죽는 장면이 있는 시퀀스인 만큼 삶과 죽음의 경계도 있는 장면인데요. 처음부터 봐보면 옵티머스와 메가트론이 변신과 동시에 뒤엉키는 장면에선 서로의 공간들이 나무들을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둘이 뒤엉키는 순간들은 경계가 되는 나무들을 넘어갈 때죠. 이 장면을 돋보여주는 장치가 이 순간에 하나 더 숨어 있는데요. 나무들이 절대로 이 인물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무가 빽빽하게 모여있는 곳은 전부 인물들의 배경으로만 위치해 있어서 배경으로 숲인 것을 인지시키되 피사체들이 행동하는 부분에선 나무의 밀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이 있어도 피사체들이 가려지는 문제가 없었죠. 파트 1 영상 막바지에
숲 전투를 2편의 마지막 전투와 비교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어떻게 이 장소를 구했고 설사 CG로 장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습니다. 돌아와서 샘의 안전이 불안전한 순간에는 이렇게 구석에 있으면서 그 공간을 나무로 구분하기도 했고요. 스타스크림이 합류할 때는 멀리서 가까이 있는 나무들을 부수며 등장하며 샘이 숨은 이 나무들이 디셉티콘들로부터 샘을 보호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나무를 부수는 것을 통해 샘이 이 순간에 얼마나 나약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퍼포먼스였죠. 또한 보면 주요 싸움들은 절대로 나무 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이 가려지는 걸 최소화한 장면임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저도 가끔씩 거창하진 않아도 디자인 작업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선 솔직히 자연스럽게 가릴 수 있으면 작업량이 줄어서 행복하고 그런데 이 장면에선 그걸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 빈 공간들을 활용한 것이니 이런 고퀄리티를 볼 수 있게 해준 CG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저 대단할 따름입니다. 또한 싸움에서 발생하는 연기들을 자세히 보시면 인물들의 앞을 가리는 건 최소화되어 있고 주로 인물들의 뒤를 가립니다. 덕분에 연기가 날 정도로 긴박한 싸움이란 것을 보여주면서 배경과 인물들을 구분시켜 이 싸움의 정황을 관객들이 알 수 있게 해주었죠. 그리고 이 장면도 옵티머스의 무쌍이 나오는 장면이죠. 이때 1편의 블랙아웃과 비슷하게 생긴 그라인더의 시점으로 화면이 전환되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나무를 기준으로 그라인더의 상과 죽음의 선입니다. 보시면 신기하죠? 또한 메가트론이 옵티머스를 죽이는 그 순간엔 옆에 불타는 나무가 메가트론과 옵티머스의 공간을 나누는 선이었습니다. 이때 메가트론이 옵티머스의 공간을 침범하고 완전히 그 공간으로 들어서자 메가트론은 옵티머스의 에너존을 관통해버리죠.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이 둘의 입장을 더욱 대조시키는데요. 이 불타는 나무를 기준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옵티머스, 승리를 쟁취한 메가트론이 대조되면서 해당 컷만 따로 찍어도 이 둘의 처지가 극명하게 비교되도록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옆에 서 있는 이 나무는 옵티머스의 죽어가는 생명을 상징하는 죽음의 선인 것이죠. 옵티머스가 쓰러지며 해당 나무를 넘어서자 옵티머스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밖에도 짧지만 강렬하게 두 인물의 공간을 구분지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1편에서 봄크러셔와 옵티머스가 맞붙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다리의 기둥을 선으로 봄크러셔와 옵티머스의 공간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옵티머스가 봄크러셔의 공간으로 완전히 들어서면서 공간을 침범당한 봄크러셔는 죽음을 맞이하죠. 이렇게 트랜스포머에 사용된 기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준비한 건 좀 더 있는데요. 남은 내용은 분량상 다음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파트 3까지 가는 영상이 되었는데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세 번째 영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영상을 시리즈로 만들어 본 것 같은데요. 이 영상에선 1, 2편에서 말하지 못한 트랜스포머가 사용했던 기법들을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뿐만이 아니더라도 마이클 베이 감독이 좋아하는 연출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인물을 로우앵글로 비추면서 화면이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로우앵글로 인물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회전을 통해 인물의 한쪽 방향만이 아닌 여러 방향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물의 입체성을 살리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쉽지만 실제 영화 촬영 현장에선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닌 여러 스태프들과 장비들이 같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감독의 역량이 필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이 트랜스포머에는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트랜스포머에서 이 방식이 사용된 것이 조금 무서운 이유는 트랜스포머에서 나오는 로봇들은 기본적으로 CG로 만들어진 인물들입니다. 이게 말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얘네들 하나하나가 컴퓨터로 만든 하나의 입체적인 그림이란 것이거든요. 한쪽면만 보여줘도 되는 그림과 회전으로 여러 방향을 보여줘야 하는 그림은 난이도가 다르죠.
모델링이 같으니 한번 잘 만들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당장 라이즈 오브 비스트만 보더라도 예고편이 공개되었을 때 옵티머스 어깨가 가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실수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 예시만 보더라도 로봇을 만드는 것이 끝이 아닌 이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고, 분명 모델링상으로는 어느 부품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 부품들이 겹치지 않게 움직임을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존재하죠. 또한 실제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도 로봇들은 전투를 치를수록 점점 부상이 커져야 합니다. 이런 문제로 모델링이 큰 부분에선 같아도 세부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이 모든 세부적인 변화가 이런 회전 한번 나오게 되면 전체 방향이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게 된 모든 방향들의 모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해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가 지금까지도 CG로는 믿기지 않는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죠. 그런 노력 덕분에 회전이 주는 가장 큰 효과인 인물의 입체감, 입체감을 주는 것에 큰 성공을 거두면서 단순한 편만 싸움이 아닌 입체적인 싸움의 로봇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죠. 트랜스포머에서 레이싱 장면들은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트랜스포머에서의 레이싱 장면들은 그 퀄리티도 상당한 편인데요. 이 레이싱 장면들은 차라는 고속 주행하는 물체를 찍어야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한 장면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찍는 것만이 아니라 긴박함이 느껴지게 찍어야 보는 사람들도 재미를 느낄 텐데, 그 포인트를 잡는 것이 매우 어렵죠. 트랜스포머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일부러 이 레이싱하는 차량들의 바퀴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바퀴는 차에서 드러난 부위 중 엔진의 힘을 느끼게 해주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방향을 바꿀 때 이 바퀴를 강조하거나 바퀴의 모양을 눈에 띄게 변화시키면서 레이싱의 긴박함 또는 변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특징은 샘이 범블비를 자전거로 추격할 때에도 사용이 될 정도로 애용된 기법이기도 하죠. 솔직히 이 장면만 따로 떼고 봐도 분명 자전거인데도 긴박함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물체의 힘을 표현하는 게 이 영화의 장점인데요. 심지어는 개가 쫓아오던 이 장면, 개가 그냥 쫓아와도 충분히 위협적일 텐데 일부러 목줄이 걸린 벽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추가해서 이 개들의 힘이 넘쳐나니 넌 이제 큰일 났다 를 강조해주기도 했었죠. 정말 트랜스포머가 아니면 불가능한 연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로봇들은 다 각각의 생명체란 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단순히 기계 같은 질감을 넘어 감정을 지닌 지성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감정의 표현이 두드러졌던 옵티머스는 눈의 움직임이 부각이 되기도 했고, 범블비는 특유의 가장된 표현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물들이 싸울 때 일반적으로 싸워서는 안 되겠죠. 이들이 그냥 아무런 소리 없이 금속이 마찰되는 소리만 들린다면 지성체들의 싸움보단 감정이 없는 단순히 만들어진 로봇들의 싸움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터미네이터나 퍼스픽림에선 어울릴 수 있지만 각각의 지성체 로봇인 트랜스포머에선 어울리지 않는 기법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트랜스포머에선 유독 싸울 때 신음소리들이 빠짐없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 신음소리들도 결국에는 성우들이 하나씩 녹음을 하거나 소리를 변형시키는 등의 방법이 동원이 되어야 할 텐데, 단순히 CG만이 아닌 정말로 살아있는 로봇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노력을 한 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또한 덕분에 사운드적으로도 빈틈없이 채워진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었기에 로봇들의 싸움이 단순히 시각적인 부분만이 아닌 청각적인 요소까지 채울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을 했었죠. 인트로, 정말 모두가 중요한 걸 알지만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제목이 나오기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영화의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흐름은 방해하지 않게 표현하는가? 트랜스포머는 단순하지만 자신들의 기술적 역량을 보여주고 영화의 특징도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제목부터 변신하는 연출을 통해 트랜스포머가 어떤 작품인지를 보여주었죠. 이런 짧지만 강렬한 인트로 덕분에 고퀄리티의 로봇들이 나올 것임을 기대하고 영화를 보게 해주었습니다.
영화의 특징을 나타낸 인트로. 과연 이 인트로를 뛰어넘을 인트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트랜스포머에서 사용된 기법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팬이기도 하고 욕을 정말 많이 먹은 시리즈이기 때문에 정말 단점만 있는 시리즈라면 그렇게 인기가 많을 수 있었을까를 한번 해결해보고자 3편에 걸쳐 연출 기법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혹시라도 트랜스포머를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단순히 트랜스포머가 극강의 CG를 표현했기 때문에 좋아한 게 아님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CG는 그동안 더 발전을 했고 사실 트랜스포머도 이제 대략 20년 전 CG입니다. 이 작품이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단순히 CG 때문이라고 하기엔 그동안 발전된 CG가 20년 전과 같거나 오히려 퇴보했다는 오히려 기술적으로 진보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결국에는 영화가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야기가 주라는 것을 직접 증명한 스토리가 망하면서 시리즈 자체도 침몰해버린 시리즈이지만 트랜스포머가 보여준 기법들은 적어도 그 효과 하나만큼은 입증한 기법들입니다. 게다가 트랜스포머는 생각보다 수많은 기법들이 사용되었기에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기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발견한 또 다른 기법은 무엇이 있었나요?